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국제적으로 많은 변동과 안보 긴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무기 공급 및 군사 지원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폴란드 및 기타 유럽 국가들의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국방 파트너십 관계에서의 진전뿐만 아니라 지역 안정과 안보에 기여하는 한국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K9 자주포와 같은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무기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높은 평가를 나타냅니다. 이제 한국의 국방 수출 분야에서의 새로운 동향과 그것이 현재 국제 안보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폴란드 무기 수출은 나토의 집단 안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긴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 K9 자주포 18문이 도착했다. 내년에 수십 대가 추가 인도될 것이다. 폴란드 군비청. 최근 한국 무기가 유럽에 도착하자 굉장히 환호하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K9 자주포를 실은 선박이 폴란드 그디니아항에 입항했습니다. 폴란드 군비청은 소셜미디어 SNSXX를 통해 한국에서 주문한 K9A1 썬더 자주포 18문을 실은 선박이 그디니아항에 입항했다며 폴란드는 총 66문의 K9 자주포를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K9 자주포는 도색이 안 되어 있었는데 그 전에 납품한 것은 한국군에게 납품할 것을 먼저 준 것이었기에 도색이 되어 있었지만 이번 모델은 완전히 폴란드용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 육군은 지금 도착한 새로운 K9 자주포는 폴란드 포병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18일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한국산 K9 자주포 6문을 인도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인도된 K9 자주포 물량은 올해 1월 에스토니아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체결한 K9 12문 구매 계약에 따른 것입니다. 계약 규모는 3,600만 유로 규모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6문은 오는 2026년까지 인도될 예정입니다. 에스토니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안보 위협을 느끼고 대대적으로 국방력 증강에 나서고 있습니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와 함께 발트해 연안에 접해 발트 3국으로 불리는 에스토니아는 발트 3국 중에서는 가장 북단에 있고 동쪽으로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기면 다음 목표는 발트 3국이라고 전망하고 있기에 현재 가장 강력한 안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럽에서 폴란드와 에스토니아의 K9 자주포가 빠르게 인도되는 것에 놀라고 있는데 무엇보다 한국산 무기는 최근 유럽을 덮친 강추위에도 강력한 기동성을 갖추고 있어 추앙받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군은 비가 온 뒤 얼어버린 동토에서 기동하는 K2전차 사진을 올렸는데 강추위 속에서도 살얼음 진흙탕까지 뚫고 나가는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전 세계에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더욱 많은 눈과 비, 강추위가 오는 상황에서 이러한 모든 환경에서 기동할 수 있게 만든 한국산 K2전차와 K9 자주포는 더욱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최대한 빨리 전력 강화를 하려는 국가들은 지금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동유럽 루마니아도 K9 수출이 임박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내년 여름 러시아가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최전선의 상황은 우크라이나군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혹독한 추위 속에 동부전선에서 러시아의 공격을 방어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실토했는데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미국과 EU의 추가 지원에 제동이 걸리자 러시아군이 7발 정도 쓸 때 한 발을 사용할 정도로 탄약을 최대한 아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약 79조 원, EU 약 71조 원대 추가 지원안을 마련했지만 내부 반대에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의명의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서방의 지원이 중단되면 최악의 경우 내년 여름쯤 우크라이나가 패배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유럽으로 확장해 나올 것이 분명하다며 이에 지금 유럽에서는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쓰는 영국이 동원할 수 있는 전차는 150여 대, 장사정포는 10여 문에 불과합니다. 영국군은 지난해 박물관에 보관된 다연장 로켓포를 개조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유럽에서 두 번째로 국방비를 많이 쓰는 프랑스가 보유한 155구경 이상의 중포는 90문도 안 되고 현재 독일군이 보유한 탄약은 이틀치 전투에 쓸 정도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WOJ 11일 현지 시간 냉전 종식 이후 국방예산 삭감과 방위산업 약화로 유럽의 무기고가 비어있지만 회복이 쉽지 않아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16일 유럽연합 EU 핵심 회원국인 독일 국방장관이 미국의 안보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며 유럽 각국이 재무장에 나설 때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2020년대가 끝나기 전 유럽의 새로운 군사적 위협이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우리 유럽인은 우리 대륙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작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무기 생산량을 크게 늘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발트 3국과 조지아, 몰도바 등도 위협하고 있다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유럽이 무기 생산을 늘리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군대와 산업, 사회 측면에서 생산 능력을 만회하는데 대략 58년이 들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토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14일 한국의 폴란드 무기 수출은 나토의 집단 안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긴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 폴란드가 무기를 구입한 것은 개별 국가가 구입한 것이라 보기보다는 나토가 구입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폴란드 새로운 정부가 한국산 무기 계약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압박도 있다고 했습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한국산 무기는 경쟁 모델 대비 평균 34%가 저렴하고 납기도 짧게는 2년 길게는 10년 이상 차이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폴란드 새 연립정부는 과거 한국과의 계약을 모두 파기할 것이라고 했지만 예상과 전혀 다른 성명을 내놓았는데 이것은 지금 유럽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난 13일 폴란드 새 연립정부의 투스크 총리는 이전 정부가 체결한 무기 도입 계약을 존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스크 총리는 전날 의회에서 한국적 연설에서 폴란드는 유럽연합 EU과 잘 협업해 EU 내 주도자가 될 것이라며 EU가 강해질수록 우리는 더 강력해지고 자주독립적으로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투스크 총리는 국방 정책과 관련해서는 군비 증강을 통한 군 현대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부패가 연루된 경우를 제외한 전 정부가 체결한 모든 무기 도입 계약을 존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러한 태도 변화는 나토 주재 미국 대사가 말했듯이 폴란드가 한국과 계약한 것은 한국과와 한 것 아니라 나토 전체와 한 것과 같다는 말에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과의 대규모 계약은 폴란드 현지 생산을 약속했기에 폴란드의 국방력 강화와 동시에 경제까지도 챙길 수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정권을 잡은 상황에서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계약을 쉽게 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무기는 유럽뿐만 아니라 동남아와 아프리카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가 최근 한국에서 차륜형 장갑차 100대를 수입하고 말레이시아가 한국형 유도미사일을 사료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산 장갑차는 호주에서 독일산을 제치고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하면서 뛰어난 성능과 강력한 기동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나이지리아에서도 한국산 장갑차를 도입했고 앞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로도 수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최근 남중국해 갈등, 필리핀 무장단체 침투 등 안보 위기가 거듭되면서 새로운 무기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니진엑스1의 2.75인치 유도로켓 비군과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 해공,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이,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B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울창한 숲이 우거진 동남아 지역 특성상 정글 속에 숨어있는 테러 단체를 섬멸할 수 있는 초정밀 고위력 무기라고 했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강추위와 무더위가 찾아오는 가운데 나라마다 분쟁이 커지고 위협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산악, 설원, 정글, 사막에서 통할 수 있게 만들었고 무엇보다 다른 나라보다 최소 2년, 최대 10년 빨리 납품하는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재무장을 해야 하는 유럽과 각종 분쟁을 대비하는 나라들은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 국제방신 진시회에 K9A의 모습이 포착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 엑셀에서 12일부터 15일까지 영국 국제방산 전시회가 업립니다. 여기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K9A이자 주포의 플랫폼을 공개한다고 해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국제방신 전시회에서 앞서 전시회장 내 한화 스탠드 구축 과정에서 촬영한
고무궤도를 장착한 K9A가 막 도착해서 진열된 사진이 보도되자 관계자들과 보도집들은 설레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영국에서 고문궤도가 달린 자주포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전시된 K9A는 영국 차세대 자주포의 요구사항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모델로 전 세계 1,800문 이상 팔리며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K9A1의 핵심 구성 요소를 기반으로 향상된 수준의 치사율과 생존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K9A 자주포는 자동으로 포탄과 장약이 장전되는 자동화 포탑과 분당 9발을 쓸 수 있고 원격 사격 통제 재개 등 동급 최강의 기능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대단하다고 평가받는 것은 경쟁하는 다른 자주포는 흉내도 낼 수 없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된다는 복합 고무궤도 CRT를 장착한다는 것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1조 2천억 원의 영국 육군의 기동화력 체계 MFP 자주포 획득 사업에 맞춰서 고도로 숙련된 영국 방산업체들과 함께 팀 썬더 UK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레오나르도 영국, 피어슨 엔지니어링, 호스트만 디펜스 그룹, 그리고 캐나다 수시 디펜스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세계 1위의 방산기업 록히드 마틴도 나중에 팀 썬더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해 세계 최고의 방산기업들이 만드는 K9A는 지금 그 어떤 자주포와도 비교가 안 되는 세계 최고의 명품 자주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팀 썬더가 만드는 K9A에는 수시 디펜스의 복합 소재 고무궤도 CRT를 성공적으로 통합했는데 이로 인해서 훨씬 빠른 주행이 가능하고 더 높은 수준의 전술적 이동성, 자동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소음 57%, 진동 42%가 감소하고 도로에서는 16%, 오프로드에서는 24% 연료 소비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사이먼 험프리 영국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부사장은 복합 고무궤도 CRT는 영국 K9A에 탑재될 핵심 혁신 기술 중 하나로 운용 기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음, 진동, 유지보수 및 연료 소비를 줄이는 것과 함께 사격 및 사격을 위한 전천 후 지형 접근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CRT는 게임 체인저이며 자주 듣는 바퀴 대 트랙 양극화 논쟁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데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륜형이 더 좋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복합 고문궤도를 단 K9A를 보고 자신들의 주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초 영국의 차세대 자주포 사업에서는 프랑스 넥스터 시스템스의 세자르 8륜 버전이나 영국 BAE 시스템스와 스웨덴이 함께 만든 하처, 독일의 RCH155 같은 자주포가 유력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산 세자르는 정차 후 유압식 안정화 장치를 전개하고 나서 사람이 수동으로 포탄을 장전해 사격하는데 방열 속도가 느린 탓에 생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오커스 AUKUS 출법 후 영국과 프랑스의 관계가 불편해지면서 선정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국 BAE 시스템스의 하처는 차륜형 자주포이긴 하지만 포탄 모듈을 완전 자동화해 방열 및 연사속도 가경쟁 모델 가운데 가장 빠릅니다. 하지만 포탑이 자가 장전장치에 탑재 가능한 포탄이 21발에 불과해 21발을 다 쏘면 사람이 포탄을 한 발씩 장전해야 합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48발의 탄약이 적재되는데 만약 탄약이 떨어지면 104발의 탄약을 장착한 K10 탄약 운반 장갑자가 나타나 신속하게 탄약을 자동으로 보급해줍니다. 이는 하루에도 수천 발을 쏟아부어야 하는 전쟁에서 영국산 자주포가 아닌 K9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K9 자주포를 도입하면 패키지인 K10 탄약 운반 장갑차까지 도입할 수밖에 없는데 K10 탄약 운반 장갑차는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되어진 세계 최초의 로봇형 탄약 운반 장갑차입니다. 그동안 포탄을 운반하고 장전하는 것을 트럭과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게 기본이었는데 K100에 등장하면서 로봇팔이 이를 대신해주게 된 것입니다. K9 자주포 대당 40억인데 K10 탄약 보급장 김차가 대당 27억 원 정도이기에 패키지로 사야 K9의 위력을 더하는 만큼 K10은 경제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의 경쟁자 독일의 PGH-2000은 대당 120억 원으로 K9 K10 패키지 가격 17억 원 정도이기에 패키지를 사도 독일 자주포보다는 훨씬 저렴했습니다. 이번 영국 자주포 사업에 가장 유력하다고 했던 독일 KMW의 RCH155는 독일이 복서 장갑차 차체에 PGH-2000의 자주포 부품을 환용하고
여기에 신형 포탑을 장착한 모델입니다.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장갑차 복서와 가장 비싼 자주포 PGH-2000을 견합해 세계 최강이라 자랑하고 있지만 문제는 경쟁 모델 중에 가장 최고가가 될 것이 뻔해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독일군도 채택하지 않았기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어 더욱 비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국에서 독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얼마 전 호주에서 한국산 장갑차 레드백을 선택하고 링스 장갑차를 탈락시키자 독일은 어이없는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독일은 호주 공장에서 생산하는 독일산 장갑차 복서 100대를 역수입한다고 했는데 호주가 한국산 장갑차를 선택하자 돌연 100대 도입 사업을 취소해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독일을 향해 치졸하다는 말이 나왔는데 호주와 같은 영연방국 가이자오커스 소속인 영국도 이를 지켜보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과 호주는 방산에서도 가장 긴밀한 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는 영국과 같은 해양으로 둘러싸여 전술적으로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어서 유사한 무기 체계를 가지려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호주가 선택한 K9 자주포를 영국도 선택하려 하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에이젝스 장갑차 도입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영국은 K9A를 선택한다면 호주와 같은 한국산 레드백 장갑차로 갈아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궤도형 자주포와 장갑차에 고무 궤도를 넣는 것이 영국의 새로운 전술에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 보병 전투장갑차 사업에서 레드백으로 승리할 때도 이 고무 궤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습니다. 한화는 영국에서 팀 썬더를 만들었듯이 호주에서도 팀 한화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서 방어 구조물 설계를 도움받고 결정적으로 캐나다 수지 디펜스의 고무 궤도를 도입했습니다. 레드백 장갑차는 경쟁자인 독일 라인메탈의 KF-41 링스와 비교해 링스에는 없었던 ISU 현수 장지와 복합 고무 궤도를 통해서 기동성, 전투 피로도 신뢰성 면에서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호주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것이었지만 영국의 입장에서는 절실한 사양이라고 했습니다. 영국은 과거 미국 제너럽 다이내믹스의 에이젝스 장갑차를 주문했다가 너무 큰 진동과 소음으로 병사들이 청력 손실까지 입으면서 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이것은 영국군이 요구한 무장과 장갑을 강화해서 무게가 늘어났는데 이를 감당하기 위해 엔진도 강화시키자 밸런스가 완전히 깨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방산업체는 이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국은 최근 지상군 편제를 개편하면서 신형 자주포의 경량화와 고속 주행성에 초점을 뒀는데 그러면서도 에이젝스 장갑차와 달리 진동과 소음에 강한 자주포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바로 한국이 해결책을 내놓았는데 K9 자주포와 레드백 장갑차에 도입한 고문 궤도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 폴란드, 호주에 이어 영국에서도 한국산 무기들이 팔리는 것을 넘어 수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영국에서 K9A가 동유럽의 폴란드에 이어 서유럽에서 한국산 자주포가 수출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영국에서는 한국보다 더 환호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K9A를 도입한다면 영국에게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팀 썬더를 더욱 발전시켜 영국 중소기업과 더 많은 기술 기업을 포함시키는데 영국 산업에 위해 영국 버전 K9A의 생산량 50%를 현지에서 생산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선이사는 팀 썬더는 공급망에서 수백 개의 새로운 전문 일자리를 창출하고 졸업생과 견습생을 위한 현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고속련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대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K9A 구매는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와 같은 K9 사용자가 AE 표준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하기 때문에 영국의 팀 썬더의 수출 작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용자 기반 전반에 걸쳐 수출 및 비용 공유를 위한 상당한 기회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지금 자국에 116문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K9A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업그레이드를 자국에서 할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영국 도경제적 이익을 얻겠지만 한국은 영국이라는 유럽의 거대한 나라를 K9 자주포 판매의 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게 됩니다. 게다가 최근 품사는 K9 자주포 155연장탄을 만들어 기존 사거리를 40km에서 60km로 늘리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K9 자주포에 대한 장점과 매력이 더욱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K9A가 영국에 수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제는 유럽에서 표준 자주포가 되는 계획을 꿈꾸고 있습니다. 최근 몇 개월간 폴란드의 모습을 보면 이제 한국과 혈맹이라고 불려도 무방할 정도로 한국산 무기들을 많이 사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이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48대,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288문, 로켓 2만여 발, K4 고속 유탄 기관총 수백문, 고속 유탄 50만 발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기대된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폴란드가 앞으로 추가로 구매할 무기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 국방장관이 SNS에 한국의 또 다른 무기를 구매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벌써 이 무기를 차주부터 테스트 시작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무기가 어떤 것인지 앞으로 폴란드가 구매할 한국산 무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까지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혼란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핵심 인프라를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한 대규모 공중전을 벌였습니다. 이미 무기가 바닥난 러시아는 이란산 자폭 드론을 사용해 한 번 더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등 서방은 러시아군이 이란에서 공급받은 공격용 드론으로 민간 목표물 등에 대한 무차별 공습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크림대교 폭파 사건 이후 대대적인 보복에 나선 러시아가 미사일 공격에 이어 이란제 자폭 드론으로 키이우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동부 루안스크주 2개 도시를 둘러싸고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루안스크 주지사는 이날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현재 가장 뜨거운 전장은 루안스크의 스바토베와 크레민나 지역이라며 러시아군은 해당 지역에 심한 포격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북부 하르키우 수복 이후 도네츠크와 루안스크를 향해 동서 두 갈래 방면으로 나눠 남진하며 탈환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두 곳은 주요 탈환 목표인 루안스크주 세베로도네츠크와 불과 28km 거리 내에 있습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한 도네츠크 요충지 리만으로부터 북쪽과 동쪽 방향으로 각각 53km와 30km가량 떨어져 있어 전략적 가치가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각종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피해 지난 19일부터 6일 동안 하루 1만 명씩 총 6만 명 규모의 헤르손 주민을 여객선으로 대피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1만 5천 명이 대피를 마쳤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러시아의 대대적 철수 가능성도 보여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쟁이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바로 옆 폴란드는 한국산 다연장 로켓 에메라레스 천무를 구매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러시아 위협을 배경으로 한다고 직접 거론해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침공전쟁 이후 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하면서 러시아 에너지 등 현실적인 이유로 대러 강경론에 갈팡질팡하는 유럽연합 내에서 강력하게 반러 노선을 취해왔습니다. 이렇듯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대량 구매로 인해 냉전 이후 수십 년간 지속된 전쟁의 규칙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 이후 약 20년 만에 일어난 우크라이나 전쟁은 대규모 전면전에 필요한 전차, 자주포, 보병 전투차 등의 중화기가 전쟁에서 꼭 필요한 무기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폴란드를 비롯해 동유럽을 중심으로 중화기 수요가 폭증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토프 푸아텍 폴란드 군비청 대변인은 최근 미국 의소리 VOA와 전화통화에서 폴란드가 천무를 수입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러시아로부터 위협은 폴란드군이 화력을 더 갖추려는 이유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 침공을 저지해야 한다며 폴란드는 NATO 동부전선 초기 방어에서 동맹국들에게 좋은 파트너가 되기 위해 최대한의 방어력을 확보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방산기업 하나디펜스는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국방부 청사에서 K239 다연장 로켓 천무 288문을 폴란드군에 공급하는 기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계약 규모가 60억 달러 8조 5천억 원가 넘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당초 폴란드는 미국으로부터 하이마스 500문 도입을 추진했다가 미국이 공급 일정을 맞추는 게 어렵게 되면서 천무를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방 국가에서 쓰이는 다연장 로켓 중 정밀 유도 로켓과 전술 미사일을 함께 운용하는 기종은 하이마스와 천무뿐이기 때문입니다.
푸아텍 대변인은 군비청이 천무의 성능과 기존 무기와의 호환성을 고려해 구매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그는 트위터에서 천무가 폴란드 군용 차량 토파즈에 탑재가 가능하다며 한국과 계약을 맺는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국방장관이 방한해서 더욱 긴밀한 대화를 하려고 했지만 최근 중국의 방해로 인해 방한에 차질이 생긴 폴란드 국방장관은 한국과 화상회의를 갖고 국방 방산 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부하슈차크 장관은 애초 한국을 찾아 천무 계약식을 진행하고 자주포와 전차 출고식에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나 중국으로부터 전용기의 영공 통과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출발 직전 방한을 취소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중국 영공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나라로 우회한다면 중간 기착을 해야 하는 등 출장 일정이 너무 길어져 한국행을 포기한 겁니다. 하지만 부하슈차크 장관은 중국의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계약 일정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국방부에 따르면 19일 오후 양국은 화상회의를 열고 지난 5월 부하슈차크 부총리의 방한 이후 5개월 만에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국방당국 간 협력 관계가 그만큼 긴밀하기 때문으로 협력의 동력을 계속 이어가기로 약속했는데요. 또 양국 간 방산 분야 협력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에 만족을 표명하면서 앞으로 협력 범위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어 폴란드군 현대화와 전력 증강을 위한 방산 협력이 양국의 호혜적이라고 평가하며 지난 8월 9월 체결된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수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부하슈차크 장관은 천무를 포함한 제반 계약 체결이 한국산 무기체계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됐다며 계약 이행을 위한 한국 측 지원 약속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더불어 양국군 간 군사교육훈련 등 포괄적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폴란드가 이처럼 한국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은 그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계약한 지 2개월 만에 계약한 초도 물량이 폴란드로 곧 출고된다는 놀라운 소식이 나온 것입니다. 방산업체 하나디펜스와 현대로템은 폴란드와 계약한 K9 자주포와 K2 전차 납품을 이날 시작했습니다. 특히 폴란드의 긴급한 요청에 따라 지난 8월 1차 실행계약 체결 이후 2개월 만에 무기를 출하한 것인데요. 2개월 만에 K9 자주포 23훈과 K2 전차 10대를 생산하며 품질 경쟁력,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무기체계 적기 공급이라는 납기 경쟁력까지 K방산 신뢰성을 세계 시장에 보여주면서 수출 전망은 더욱 밝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현대로템은 이날 창원 공장에서 폴란드로 수출하는 K2 전차의 첫 출고를 기념하는 K2 전차 폴란드 개필러 출고식을 열었습니다. 최근 차세대 전차 도입 계획을 발표한 폴란드는 노후한 구형 전차를 신속하게 대체하기 위해 한국에서 생산되는 K2 전차 180대를 우선 인도받기로 했는데요. 이날 초도 출고되는 K2 전차는 총 10대로 나머지 전차 물량은 2025년까지 폴란드에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디펜스도 K9 자주포 23훈에 대한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디펜스는 이번 출하식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폴란드에 K9 자주포를 차례로 납품할 예정입니다. 현재 세계 8개국으로 수출되는 K9 자주포는 폴란드 2차 실행계약 협상도 가시권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이번 출하식에서는 폴란드로 납품할 K9 자주포 23훈을 모두 전시한 가운데 최근 미국 국방부의 해외 비교 성능 시험 FCT 대상 장비로 선정된 다목적 무인 차량 아리온 스매시 무인 주행으로 선두에 서고 K9 자주포, K10 탄약 운반 장갑차, 천무 발사대와 탄약 운반차, K77 사격 지휘 장갑차, K21 장갑차, KAAV 장갑차, 30 차륜형 대공포와 비호복합이 퍼레이드를 진행하며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누리호 엔진과 KF-21 엔진, 한화의 유도탄, 한화 시스템의 다기능 레이더 등 다양한 제품군을 전시하며 육상, 해상, 항공, 우주까지 전방산 분야를 아우르는 한화의 방산 역량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화그룹과 폴란드 간의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K9 출고식 며칠 후 폴란드에서 곧바로 하나디펜스에 레드백 장갑차도 도입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또 한 번 놀라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부하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21현지 시간 자체 개발 장갑차 보르숙 BORS-UK의 보안 수단으로
한국 보병 전투장 갑차 IFV AS-21 레드백을 고려하고 있다고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밝혔습니다. 부하슈차크 장관은 레드백 테스트를 시작했다고 덧붙이고 보르숙과 레드백의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지난 몇 달간 레드백 도입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렇게 장관이 직접 나서 레드백 도입과 관련해 공개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장관이 언급한 테스트 시작은 레드백의 폴란드 현지 시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연은 다음 주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오는 25일 예비시험, 26일 본시험을 거쳐 내달부터 한화 디펜스 측과 실무 협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폴란드는 자체적으로 보르숙을 개발 중이지만 보르숙은 경량장 갑차여서 중형 장갑차 수요는 별도라는 게 방산업계의 설명입니다. 부하슈차크 장관이 트윗에서 보르숙의 보안수단이라고 밝힌 것도 이 때문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각국에서 험지 돌파 능력이 뛰어난 궤도형 장갑차와 방호력을 갖춘 전투 차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레드백은 이런 시장 동향에 맞아떨어지는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로 평가됩니다. 레드백은 5세대 보병 전투장갑차로 복합 소재 고무궤도, 특수 방호 설계, 아이언 비전 헬멧 전시 기능,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AESA 이용 아이언 피스트 능동 방어 체계, 상태 감시 시스템 HUMS 등 신기술을 대거 적용했습니다. 능동 방어 체계는 적의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먼저 감지하고 무력화시키는 기능입니다. 아울러 대전차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하이브리드 포탑을 장착하고 30주포, 7.62 기관포가 탑재되며 열상 위장막을 두르면 열상 감시 장비 탐지와 열추적 미사일 공격을 회피할 수 있는 스텔스 장갑차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엄청난 방산 무기들을 폴란드 및 유럽에 수출하며 세계 시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방위산업이 미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방산기업 육성과 지원을 강화해서 더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가 전례 없는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의 장소는 놀랍게도 한 나라의 법을 만들고 해석하는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졌습니다. 얼마 전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에서 대통령과 부통령 피선거권 최소 연령을 40세로 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이를 35세로 낮춰달라는 내용의 헌법 소원을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기각 이유를 피선거권 연령을 바꿔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의 이 판단에 엄청난 관심이 쏠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이날 헌재가 피선거권 연령을 낮출 경우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인 기브란이 내년 2월 대선에서 부통령에 출마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피선거권 최소 연령을 그대로 40세로 유지하기로 결정합니다. 사실상 조코이 대통령의 장남은 부통령에 출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막장 드라마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갑자기 이날 오후 재판을 다시 열더니 선거법상 대통령과 부통령의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40세 이상이거나 선출직에 오른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을 심사했고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전에 내린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을 같은 날 오후에 내놓은 것으로 전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덕분에 조코이 대통령의 장남 기브란은 연령과 관계없이 대통령이나 부통령에 출마할 수 있게 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인 조코 위도도는 임기 말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무려 70% 80%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자랑하는 정치인입니다. 10년에 가까운 임기 동안 가장 낮았던 지지율이 50%대 초반이었고 인도네시아 대중이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조코 위도도와 붙어서 2번이나 고배를 마셨던 프라보어 국방장관은 이번에 또다시 대선 후보로 나왔는데요. 이상한 것은 자신의 정적인 프라보어를 조코 위도도가 왜 국방부 장관에 앉혔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프라보어의 막대한 정치적 뒷배경 때문입니다. 비록 이혼하긴 했지만 프라보어는 인도네시아를 30년 넘게 지배한 수하르토의 사위이고 수하르토 세력들이 절대적으로 미는 후보입니다. 지금도 수하르토파들이 막강하기에 아무리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조코이라고 해도 프라보어를 무시할 수 없고 그래서 국방장관에 앉혔던 것입니다. 근데 더 막장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현재 야당이자 군부 세력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프라보어 국방장관이 압도적으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반해 조코이 대통령의 여당 후보는 계속 2위에 머물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조코이 대통령이 속한 여당 후보가 왜 야당이자 정적인 프라보어에게 지지율이 밀리는 것일까요? 조코이의 인기를 등에 업을 만도한데 말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프라보어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의 러닝메이트가 바로 조코이 현 대통령의 장남이기 때문입니다. 조코이 대통령이 자신의 장남을 부통령으로 밀기 위해서 정적인 프라보어와 손을 잡았고 자신의 가문을 인도네시아 정치 왕조의 하나로 세우기 위해 빅픽처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프라보어 장관의 입장에서도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는 있긴 하지만 언제 판도가 바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비록 자신의 정적인 조코이의 장남이라 해도 그와 손을 잡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여겼을 테고 조코이의 입장에서는 프라보어와 비록 물과 기름 같은 사이였지만 자신의 퇴임 후가 보장되고 아들들이 정가에서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프라보어와 손을 잡아 정치 왕조를 만들려고 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직 대통령이 자기 아들을 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상대 진영 후보와 손을 잡은 어이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특히 조코이 대통령은 2030대 젊은 층에 인기가 많습니다. 인도네시아 MZ세대는 전체 인구 중 50%가 넘는 중요한 유권자입니다. 따라서 장남은 정치 경력이 고작 2년밖에 안 된 새내기에 불과하지만 아버지의 후광을 얻고 이들의 지지율을 흡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니 조코이 대통령과 프라보어파가 36세밖에 안 된 조코이의 장남을 위해 선거법까지 바꾸는 야합을 진행한 것인데요. 미국 외교 전문 매체 디플로맷은 프라보어가 젊은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 조코이의 아들을 부통령으로 지목하는 신중하고 계산된 도박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지율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전형적인 권위주의자인 프라보어가 출신 배경 이념 등 많은 부분에서 완전히 다른 조코이와 손잡았다는 것은 인도네시아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조코이 프라보어 연합의 의도대로 엎치락 뒤치락하던 대선 후보 지지율은 프라보어 쪽으로 압도적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만 가준다면 보나마나 프라보어가 당선될 것이고 조코이 대통령의 첫째 아들은 36세의 나이로 부통령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였습니다. 참고로 조코이 대통령의 둘째 아들 역시 28살에 불과한데 당대표가 되었으니 인도네시아 정치판이 얼마나 가문 중심의 기득권이 팽배해 있는지 알만합니다. 그런데 누워서 떡 먹기 일 줄 알았던 이번 대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의 장남을 부통령에 출마시키기 위해 40세 이상 나이 제한까지 변경시키는 꼼수를 쓰며 조코이를 도우려 했던 헌법재판소장이 해임을 당한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윤리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아나르 우스만 헌법재판소 소장이 조코이 대통령의 장남과 관련된 선거법 위헌 심판 결정에 직접 참여한 것이 이에 상충에 해당한다며 소장직을 박탈해버렸습니다. 또한 향후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선거 관련 위헌 심판에도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의 장남을 부통령에 출마시키기 위해 40세 이상 나이 제한까지 변경시키는 꼼수를 쓰며 조코이의 장남을 도우려 했던 고모부 헌법재판소장이 해임을 당한 겁니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기존 선거법이 위헌이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됐던 사람은 연령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헌법 소원을 5대4로 받아들였는데 여기에는 아나르 소장의 찬성표가 최종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의회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선거법을 개정했고 기브란 시장은 부통령으로 출마할 수 있게 됐지만 아나르 소장이 판결에 관여한 것 자체가 조코이 대통령이 직접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 결국 아나르 헌재 소장이 해임되고 만 것입니다. 사실 그 사건은 누가 봐도 조코이 대통령이 프라보어의 러닝메이트로 아들을 내세우면서 본인의 지지 기반을 그대로 장남에게 넘겨줬고 이를 위해 친인척인 헌법재판소장까지 동원해 선거법을 개정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선거법까지 개정하면서 과욕을 부리던 조코이 프라보어 연합은 지금 생각지도 못했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차르타 폴리티카의 조사 결과 프라보어 수비안토 그린드라당 총재와
그의 러닝메이트인 조코이 대통령의 장남 기브란의 지지율은 34.7%를 기록 36.8%를 얻은 여당 후보 간자르 주지사에 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간 KF21 분담금 문제의 주범인 프라보어, 현직 조코 위도도 대통령 모두 정치 인생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입니다. 여론조사에서 프라보어 후보가 간자르 후보에 뒤진 것은 약 6개월 만의 일로 선거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자기 아들을 부통령으로 내세워 정치 왕조를 구축하려는 조코이 대통령과 프라보어의 커넥션에 인도네시아 시민들이 반감을 보인 것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설문조사에서 약 절반인 48.9%는 조코이의 장남인 기브란의 출마가 부적절하다고 답했으며 38.2%만이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60%는 인도네시아의 정치 왕조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도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민주주의 국가지만 정치인들이 대를 이어 요직을 차지하면서 정치 왕조를 구축한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정치인들의 대를 이은 가문 정치는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의 딸이자 5대 대통령인 메가와티 수카르노 푸트리가 현 집권당인 인도네시아 투쟁민주당 PDIP의 수장으로 있으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서도 나타나고 그의 딸인 푸안 마하라니는 하원 의장을 맡고 있으며 차차기 대선을 노리고 있을 정도이니 말다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최초의 직선제 선출 대통령인 수실로 밤빵 유도요노의 아들도 야당인 민주당 PD의 대표로 왕성히 활동하고 있을 정도로 가문 정치가 뿌리 깊이 박혔는데요. 이런 정치 환경 속에서 2014년 조코이 대통령은 자신은 엘리트 정치 가문 출신이 아니며 이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내 부패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지만 장남을 무리하게 부통령 후보에 올려놓음으로써 조코이 대통령 역시 정치 왕조를 구축하려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과연 막장 드라마가 난무하는 이 혼란 속에서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어떤 인물을 차기 대통령으로 선택할지, 프라보어 국방장관일지 아니면 간자르 전 주지사일지 인도네시아 대선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